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신환두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수능시험도 촬영일 기준으로는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수능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여러분의 목표를 향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렇듯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곧 홍익대 면접 역시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수능 이후 세종 캠퍼스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는 약 2주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홍익대 감상 면접 준비를 위해 알아두셔야 할 서양, 현대 미술 이론들을 10분 이내로 간략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개념을 이해하시거나 수능 이후 다시 꺼내 드시는 형태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개의 작품이 감상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형태인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해석하기엔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우선 좌측의 이미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듀샹의 자전거 바퀴입니다. 시중에 자전거 바퀴와 수트를 결합한 레디메이드 작품이자 움직임을 예술의 영역에 포함시킨 최초의 키네틱 아트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작품 역시 겉보기론 그냥 의자가 놓여있는 공간 같은데 개념 미술을 상징하는 작품이죠. 조셉 코수스의 원 앤 쓰리 체어라는 작품입니다. 실체를 갖고 있는 진짜 의자, 그리고 의자를 찍은 이미지,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적어둔 패널 등이 함께 점시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각의 대상인 실제 의자, 그리고 상상의 대상인 의자의 이미지, 그리고 사유의 대상인 언어적 의자,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이 의자의 본질에 가까운지를 관객들에게 묻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 개념 미술을 상징하는 피에르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 부자들을 중심으로 과열된 기존 미술계와 시장의 문제를 비판하고 물질보단 개념을 앞세운 형태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면접에는 사실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세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술 사조나 주요 작품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동양보다는 서양 미술, 그 중에서도 현대 미술 영역에서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현대 미술 이전의 내용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미술은 종교적 성향이 강한 만큼 자주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부터 살펴보자면요. 과학과 철학의 발달로 예술 표현의 주체가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 특징이고요. 최초로 원근법이 적용된 시기입니다. 투시 기반의 원근의 활용과 대칭적이면서도 정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르네상스 미술을 상징하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 시기는 바로크 시기입니다. 바로크 시기 미술은 당시 권력자들의 부와 권위를 강조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된 만큼 어떤 상황이나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원근뿐만 아니라 역동적 구성과 강한 콘트라스트의 빛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작품이 대표적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사조는 인상주의 사조입니다. 그 전까지의 예술이 재현적 성격으로 객관적 표현이 주가 되는 형태였다면 인상주의 미술부터는 말 그대로 풍경과 상황으로부터 작가가 느낀 주관적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하여 공간보다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 작가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이 있으며 빛의 비현실적인 활용이 인상주의 미술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모네의 대표작인 해돋이라는 작품이 빛의 활용 방식에 대한 질문과 함께 출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조르주 쇠라, 고흐, 고갱, 세잔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 인상주의 사조의 등장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인상주의가 발전된 형태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탈인상주의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인상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각기 새로운 주관을 적용시켜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가들을 아우른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스웨라는 덧칠에 의한 채도 변화로부터 벗어나 본인이 생각한 색채를 완벽히 적용시키기 위해 전묘법을 개발해 활용한 작가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고흐는 풍경과 인물의 표현에도 주관적 감정을 적용해 색과 형태를 왜곡한 작가로 이미 너무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고갱은 타히티라는 나라로 이주하고부터 원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빛과 색채를 과감하고 강렬히 표현한 원시주의 미술을 선도한 작가입니다. 또한 사과로 대표되는 세잔 역시 정적인 정물화를 많이 그렸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 원기둥, 원뿔 등의 기하 도형을 활용한 본질적 조형에 집중한 작가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큐비즘이라 불리는 입체주의 사조에 큰 영향을 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조들이 등장하며 현대 미술이 본격적으로 꼽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로 넘어올수록 예술에서 사실적 재현의 의미는 줄어들고 주관적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짙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사조는 표현주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뭉크의 절규가 대표작입니다. 말 그대로 정서와 감정의 표현에 보다 집중하여 사실적인 형태와 색채를 왜곡하고 고독, 질투, 불안 등의 감정이 극대화되도록 표현했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또 다른 사조는 앙리 마티스를 필두로 한 야수파입니다. 말 그대로 야수와 같은 강렬한 색채와 필치를 보여주며 표현주의와 비슷하게 단순화된 형태와 비현실적인 색채로 현실을 왜곡해 초현실적 시각의 경험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야수파 표현의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도 구본웅이라는 걸출한 야수파 작가가 존재했는데요. 실제 시인 이상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와 터치로 표현한 친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감상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입체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체의 형태는 왜곡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해체와 재결합을 거치게 됩니다. 평면적 시점에서의 관찰만을 담아낸 기존 회화에서 나아가 사물, 풍경,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점에서의 경험을 평면의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작가는 조르주 브라크, 피카소 등이 있습니다.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요. 큐브들을 뭉쳐놓은 것 같다는 의미에서 큐비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에 이어서 예술의 무의미성을 강조했던 사조가 다다이즘입니다. 다다이즘의 어원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내는 소리인 다다다다 이런 데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다이즘은 20세기 초반 2차 대전의 포화가 세계를 휩쓸던 시절 중립지역인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의 피해로부터 어렵사리 벗어난 예술가들에게 국가와 정부, 기존의 체제와 예술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요소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다이즘 예술은 기성 문화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빈출 작가로 소개해드린 듀샹과 사진작가 만 레이가 다다이즘의 개념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듀샹의 레디메이드, 키네틱 아트의 개념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레이는 레이오그램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재현적 성격을 무색해한 사진이라는 요소를 오히려 예술의 영역에 포함시킨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도적으로 꾸민 초현실적 사진 작품과 촬영이 아니라 감광 재료 위에 물체를 중첩시켜 엑스레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앞서 말씀드린 레이오그램 기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등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 역시 자주 언급되는 사조입니다. 기이하고 충격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꿈이나 무의식 속 풍경 같은 이미지를 현실에 구현한 사조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익숙하지 않은 요소를 일상적 풍경에 대입하여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페이지만 기법의 의미와 사례 역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예술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부와 지식을 지닌 엘리트들의 전유물화 되어가는데 반기를 들고 팝아트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리처드 해밀턴의 무엇이 오늘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가? 라는 콜라주 작품이 팝아트의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팝아트 사조의 특성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적 모티브와 표현 기법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추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만화적 표현과 로맨스, 전쟁 등의 상투적 주제를 주로 활용한 로이 리텐슈타인과 가장 유명한 이미지들을 활용해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 예술 공장장 앤디 워홀이 대표 작가입니다. 그리고 둘에 비해서는 대중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일상적인 소재들의 스케일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유도한 클라스 올담버그 역시 출제 빈도가 높은 팝 아티스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멀리즘 사조 역시 기존 예술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갖고 출발하는데요. 보통 그저 단순한 형태와 색을 활용한 예술 기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부정과 지나친 내러티브로 인한 본질과 멀어진 형태의 예술을 꼬집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작품의 특징은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된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 말고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작품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작품은 기존 회화의 평면성과 내러티브를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축적, 입체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단순한 형태라도 보는 시점과 작품이 놓여진 공간에 따라 다르게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사조는 앞서 설명드렸듯 현실 세계와 공존하는 실존적 형상이 예술의 본질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직 수평의 직선과 레드, 블루, 옐로우 등의 원색 위주로 절제된 조형을 추구한 차가운 추상을 대표하는 몬드리안,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된 요소들을 활용해 율동, 리듬, 감성 등을 표현한 뜨거운 추상의 대표 작가 칸딘스키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면 추상의 대표 작가인 마크 로스코, 그리고 사회조각이라는 예술 분야를 개척하면서 사회적 치유와 변화를 꾀했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예술의 영역에 편입시킨 요셉 보이스 등의 작가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작품과 활동 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선 현대미술에 대한 대략적인 뼈대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수시 대학들의 면접고사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